네, 저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네, 네, 아시는 분이 네, 계시네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양력이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직업은 투자자, 경매 투자자이고요. 그리고 회사를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일 쉽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은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매를 시작한 이유가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경매를 시작했고, 또 제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집을 21채를 가지게 됐는지를 쓴 책이 있어요. 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죠.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표지만? 네, 제목만. 네, 네, 제목. 이 책 제목을 다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무엇보다,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했을까? 부제목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죠. 39살. 그래서 많은 39살 분들이 이 책을 집으시죠. 39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의 집주인이 되다. 그래서 제가 39살에 경매를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좌충우돌한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이 책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저는 부동산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39에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 이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막둥이 낳고 뭔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고 살았거든요. 맞벌이 해서 두 아이 키우면서 내 가족 사는 거는 뭐 그냥 괜찮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둥이가, 그것도 큰애랑 12살 차이 난 막둥이에요. 그 아이 낳고 나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아무거나 하자라고 한 게 경매예요. 그러니까 전 부동산을 전혀 모르고 경매를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처럼 경매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경매 책을 도서관에 가서 경매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느낀 게 되게 경매 어렵다.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일단 경매 물건을 하나 찾아서요. 이 물건이 위험해? 안 위험해? 이것만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언제? 경매 알고 나서 3주 만에. 전 부동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이게 뭔지 모르는 아주 용기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입찰을 한번 해봤어요. 당연히 떨어질 가격이라는 건 낮은 가격이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얘가 되면 대박. 당연히 떨어졌겠죠. 꼴찌했어요. 그렇게 입찰을 하면서 느낀 게 그 어려운 경매들 내용들이 물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지 않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네 번째 입찰한 게 2달 만이고요. 그때 제가 첫 집을 낙찰을 받게 됩니다. 경매 알고 나서 2달 만에. 상태 어때요? 제가 제대로 잘 받았을까요? 그러길 바라야죠. 저는 이제 간난쟁이 있는 엄마였고 또 큰애들도 막 있고 하니까 좀 넓은 집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돈 벌려고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32평 아파트만 보이죠. 제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게다가 1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래층에서 안 올라오니까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른 아파트는요, 15년 된 32평형 1층, 그것도 수도권 외곽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골랐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과감하게 입찰을 했고 당당하게 낙찰을 받았는데 팔려고 이제 부동산의 중개사님한테 갔더니 이거 좀 기다리셔야 돼요. 1층은 지금 나갈 때가 아닌 거예요. 원래 1층 잘 거래가 안 되죠. 경기도 막 그렇게 좋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틀리죠. 나는 당장 이거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낙찰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걸 받아야 잘 팔릴까요? 더 작아야 되죠. 25평 이하. 그리고 층도 좀 로얄층이어야 되고 교통은 좀 더 좋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이거 딱이다. 사람들 다 좋아할 거야 라고 낙찰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안 팔리니까. 저는 그때 전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전세 9천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경매를 시작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입찰 보증금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통장이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근데 저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보증금, 입찰 보증금 마련을 하고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집 전세금 빼고요. 그리고 대출을 잘해두더라고요. 대출을 막 이렇게 받아갖고 전세금 빼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그랬죠. 내가 사고 쳤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경매를 해서 돈을 벌게 약속을 했어요. 일단 저는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벌기 위한 경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잘 팔리는 집이 어떤 건지 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잘 팔리는 집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25평, 층은 8층, 9층. 네. 그것도 가격 조사 이제 좀 할 줄 알게 됐고요. 낙찰 받고 바로 내놨는데 한 달 만에 팔리는 거예요. 2개를 동시에 낙찰 받고요. 2개를 동시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 받은 거 하고서는 남은 돈이 3천만 원 그거 갖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3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3천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 만에 2개 팔아갖고. 대박이잖아요. 와, 이거구나. 그랬는데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걸 몰랐죠. 그 정도였다. 양도세를 50%를 내는 거예요. 3천만 원 벌었는데 1,500만 원 양도세 내니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이거를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안 낼 수는 없고 중과세만 안 하고 일반 과세로 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2년을 보유하면 일반 과세였어요. 그때부터 전략을 바꿨죠. 세금을 줄이려면 일단 2년을 보유하자. 그래서 세입자를 들이고 2년을 보유하고 매도를 하는 걸로 방법을 바꿨어요. 근데 돈이 이제 지금 아까 3천만 원을 갖고 해서 1,500만 원 벌었잖아요. 수도권에 몇 개 하다 보니까 금방 돈이 떨어져요. 이러다가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돈이 안 들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 또 고민하다가 지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요새도 지방 막 안 좋죠. 네, 이거랑 비슷해요, 지금 그때랑. 지방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가격이 낮았고요. 임대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1억 원짜리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8천만 원 나오고요. 보증금 2천만 원 받으면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9천만 원의 전세를 놓고요. 뭐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충청도 당시 핫할 때가 천안 엄청 막 갔는데 아무리 가도 제 가진 자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천안 갔다가 그 옆에 조치원 갔다가 한계 연기. 지금의 세종에 편입이 됐죠. 거기서 이제 낙찰을 받고 다음에 경상도 갑니다. 경상도 뭐 대구, 울산 다 갔어요. 낙찰 받은 게 포항, 그리고 광주, 목포, 강원도의 산청 이렇게 물건들을 전국에 가지게 됐죠. 제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요. 제주도를 가고 싶었거든요. 제주도를 간다는 건 제가 일단 외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외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얘를 두고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갔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간 게 지금도 아쉽죠.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21채의 집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썼어요. 쓴 결정적인 이유는 하다 보니까 저도 경매 되게 어렵게 배웠거든요. 책 되게 어려운 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러면서 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요. 물건 하나하나에 그 어려운 모든 얘기가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들.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얘기들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해요. 유치권, 선순위 임차인 깨기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요, 저기 이제 매번 법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굳이 그거 안 해도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경매 시작하고 3년 동안에 있던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들은요, 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책에서 권리분석 부분 다시 찾아서 보시면 되세요. 아는 거는, 지식은 책이 다 써놨어요. 제가 숨기지 않고 다 써놨어요. 근데 이걸 보고도 못 하시더라고요. 아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실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알아요. 아는데 이걸 직접 찾아봐야죠. 그리고 나랑 맞춰봐야죠. 현장에 가봐야죠. 현장 가기 전에 검색해봐야죠. 입찰 가보셔야죠. 법원도 가보셔야죠. 명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만약에 명도 당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제가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쓴 책이에요. 이제 돈 되는 경매다. 여기에는 권리분석 심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 있는 깊은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이 물건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책 뒤적이면서 하실 수 있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권리분석이거든요. 부동산에는 막 이런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권리분석 배울 거예요. 권리분석을 하고 나서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걸 떠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껌도 안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깜냥을 높이려면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토지 상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토지 상가 안 할 거예요. 이유는 이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주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앞에 우리가 어떤 수업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지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수업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서로 좀 도움이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 물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야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 아니면 이거 진짜 너 잘 생각했다 라든 그런 코멘트를 해줄 동료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건 얘기 밖에 가서 하면 욕 먹죠. 야, 3억 원짜리 집 이거 보고, 야, 나 이거 내일 입주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야, 내 돈이나 갚어 라던가.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계신 이분들은 다 같이 5주 계속 가실 거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본 강의 들어갈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궁금한 거 내 생각만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제 의견 나누는 거를 자유롭게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보다 누굴 이렇게 가르쳐주면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좀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매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매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왔는지를 아시게 되면 점유자들을 만날 때도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경매 물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지도 배워볼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법원이 뭘 하던 점유자가 어떤 상황을 거쳤던 그것도 알면 좋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전체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버리고 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입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선입견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오셨겠지만 그래도 요만큼 나는 그래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경매 어렵다.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어렵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용어가 어려워요. 그 용어들을 뭐라 그래요? 법률 용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 그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경매책 이제 책으로 공부할 때 이게 문장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왜 써놨을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라고. 이거 어려운 걸 다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니들이 왜 알아들어?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의사들이 쓰는 의학 용어. 별거 아니에요. 주사한테 나도 이상하게 말을 해요. 염증이 있어. 한국말로 해주면 좋잖아요. 멋지게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쓰면은 간호사들도 가끔 못 알아본다고 해요.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근데 그들의 언어가 엄청 많죠? 그걸 다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저기 법 쪽에 계신 변호사, 검사, 그런 분들이 그 법률 용어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기껏 경매하겠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합니다. 빈도가 많은 것들만 할 거고요. 어려운 법률 용어는 안 할 거예요.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몇 건 보다 보면 가끔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들을 우리가 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에 내가 아는 용어들이 있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이놈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그거 딱 치면 나오잖아요.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2개 있다. 2개 정도는 해결할 수도 있죠. 근데 3개, 4개 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겁니다. 차츰차츰 알아가시는 게 많아지겠지만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쉬운 것만 할 거니까. 어려운 거 괜찮죠? 이제 우리는 어려운 거 없어요. 무섭다. 경매 무섭다. 무서우세요? 무서운 이유를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무서우세요? 그 사람이 무서워요. 거기 있는 사람. 그리고 보증금 날릴까봐 무서워요. 내가 잘 모르는 거를 하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특히 여성분들은 명도라는 거 어떻게 해요? 명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하죠. 누가 내보내요? 여러분이 내보내셔야 돼요. 저기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그럼 네! 하고 나가나요? 그러면 좋겠지. 경매는 명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명도가 없으면은 아무나 다 하게요? 명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 경매를 하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명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돈이 되고요. 명도가 쉬우면 쉬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면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명도가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얘는 쉬운 거, 얘는 어려운 거.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명도 너무 무서워. 난 쉬운 것만 할래.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크게 뭐 수익 안 내더라도 난 쉬운 것만 많이 하면 되지. 괜찮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요.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조금 센 거 1년에 딱 하나씩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명도는 이제 처음이니까 겁나지 계속 하다 보면 똑같아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10번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죠? 명도를 2번 당하고 3번 당하고 10번 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분들은 다 처음 당하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시죠, 여러분들? 명도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나,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나, 무서운 사람이면 어떡하나, 조폭이면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경매하는 사람들 독하다던데 나를 끌어내면 어떡하나, 조폭이면 어떡하나. 경매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점유자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크실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을 이해해 주면서 명도를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물론 돈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정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고요. 그래서 명도는 그렇게 생각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보증금이 잃을까 두려우시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제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 답사를 항상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아직도 저한테 간혹 이렇게 메일이 와요. 여차저차 해서 잘못 낙찰받았어요.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잘못 낙찰받았다는 건 비싸게 받았다거나 아니면 싸지 않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실수를 안 하려면 물건을 검색할 때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수하지 않는 모든 스텝을 다 제대로 밟으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럼 또 이제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몰랐던 거 처음에는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고 무섭죠. 이제 알게 되실 거니까 무서운 것도 끝났어요. 이제 하나 또 깼죠? 나쁘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돈 되는 것만 있으면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하겠다라고 했던 게 경매인데 전 이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돈 된다니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경매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요. 아우, 야, 너는 왜 그런 걸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매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경매한다 그러면 우와 이래요. 우와 어떻게 해요? 어디서 배웠어요?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는요. 경매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경매는 누군가의 빚에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빚을 졌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주 합법적으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을 길이 막혀 있는 물건을 저희가 사주니까 꽉 막힌 돈의 흐름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덕분에 집주인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요. 우리 덕분에 이사도 못 가던 그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덕분에 은행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누가 해주겠어요. 저는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매하는 사람들 특별히 좀 대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이제 가시면 잘해주세요. 우리가 다 이게 경제를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나쁘다라는 생각도 이제 지우실게요. 그래서 경매가 재밌습니다.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하다가 지쳐요. 이게 아무리 이게 뭐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돈 돼요 하지만 솔직히 힘이 들겠죠. 힘이 안 들 리가 없잖아요. 물건 검색해야 되죠. 검색을 막 해서 괜찮은 물건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별로야.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막상 가서 이제 괜찮은 물건 겨우 찾아서 현장 가서 또 마음에 들어갖고 입찰을 했는데 계속 폐차래요. 맨날 나는 폐차래.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10개월 내내 폐차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동안 차라리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들겠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동산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야 되고요. 부동산을 보는 눈이 너무 낮으면 계속 폐차를 해요. 부동산을 보는 눈이 너무 높으면 고가 낙찰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눈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현장에 또 가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이 어려운 거를 하는데 이게 재미라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재밌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시는 걸 같이. 혼자 하면은 지쳐요. 이 중에서 누구 하나가 낙찰을 딱 받잖아요? 아, 그러면 나도 받아야지. 약간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죠. 아, 좋겠다. 부럽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힘든 일들이 생겨요.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가 막 힘들고 그러면 옆에서 같이 이제 따라가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동료가 필요합니다. 경매는 돈은 내가 벌지만 혼자 막 가면 빨리는 가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좋지만 전 동생이랑 하거든요. 제 동생이랑 처음부터 경매를 이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부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부 환상의 짝꿍입니다. 가서 어떤 분은 남편이 이제 물건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부인이 시간이 이제 주부시니까 입찰도 하시고 집 관리는 다 부인이 가져가는 거죠.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하고요. 이렇게 가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네. 저 같은 동생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니 동생 하면서 하되 절대 돈을 섞으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만 나누시고 의견만 나누시고 돈을 섞으시면은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즐기면서 하세요. 하다 보면 재밌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물건을 검색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요. 그 아이디를 이제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제가 오픈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자유롭게 검색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검색을 하면요. 어쩌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많은지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분들은 쇼핑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쇼핑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쇼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지도 못하면서 맨날 항공권 얼마인가 막 체크해보고 호텔 막 이런 거 보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경매 물건이고요. 남자분들은 뭐 차 같은 거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도 요새 많이들 좋아하시던데 뭐 그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요, 직접 보러 가면 또 그것도 참 재밌어요. 또 이렇게 평소에 다니던 곳을 벗어나서 낯선 곳에 가잖아요. 거기서 뭐 하죠? 제일 맛있는 거 먹어야죠. 네, 네.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맛있는 걸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물건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경매예요. 좋죠. 리액션 해주세요. 네. 네. 기가 막혀. 자, 경매는 별거 다 팝니다. 경매 물건들은요, 사실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뭐 보이세요? 바다 있어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싯배 하나 사시죠. 네, 낚싯배도 경매에 나옵니다. 네, 낚싯배도 있고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경매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또 통영에서 하나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광물을 캐는 광업권도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고요. 자동차 많이 좋아하시죠? 자동차 경매가 또 그렇게 괜찮대요.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 경매를 하시는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볼 때마다 차가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자동차 경매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좋은 차, 고급 차일수록 저렴하게 살 수 있대요. 그걸 낙찰 받아서 타다가 산 가격으로 팔고
또 타다가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타고 계시다고 해요. 왜냐면 저렴하게 낙찰 받으니까. 자동차 경매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차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뚜껑 열리는 차라고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네,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동산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산 좋아하시나요? 산 좋아하세요? 네, 전 좋아합니다. 네, 토지, 네, 흙이 있는 그런 땅 매우 좋아합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요. 땅만도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죠. 토지는 그 자체에 이미 역할이 다 정해져 있죠.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그 역할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토지에 어떤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얼만큼 높이 올릴 수 있는지, 얼만큼 넓게 올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잖아요. 공법. 그걸 알아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얘가 앞으로 어떻게 이 동네가 어떤 도로가 날 것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아야 돼서 쉽지가 않아요. 토지를 낙찰받긴 쉬운데 좋은 토지를 받으려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거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계시니까 차후에는 토지도 반드시 하시길 바래요. 얘가 돈이 되거든요. 얘는 시세 차익이 나는 물건입니다. 토지, 지금 우리는 그거 강의 때 안 할 겁니다. 우리는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걸 할 거예요. 어떤 건물이 올라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건물, 이거 뭐예요? 상업용 건물이죠. 상가예요. 상가는 누군가가 여기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서 돈을 법니다. 우리 랜드프로에서 우리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서 누구한테 주죠? 네, 건물주한테 줍니다. 건물주한테 줘요. 그래서 이 상업용 건물의 월세는요, 여러분들이 뭐 주거용 건물의 월세랑은 비교도 안 되죠. 주거용 건물에서는, 집에서는 월세 100만 원 이상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근데 상업용 건물은 다 대부분 100은 뭐, 다 기본으로 깔고 가죠. 1000만 원대, 뭐 억대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진짜 얻으려면 이런 건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좋잖아요. 갖고 싶으시죠? 네,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당연히 여기야 다 빤한 자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보는데, 그 물건들이 정말 과연 돈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내가 장사 좀 한다. 장사 좀 나 오래 했어요. 그런 분이라면 상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은요, 지나가다가 저 자리 딱 김밥 자리인데, 저 자리는 딱 무슨 코포집 자리인데 한눈에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상가 하실 수 있죠. 근데 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면 좋을 자리인지. 누군가 임차인이 들어가서 돈벌이를 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는 뭐가 들어가서 얼마나 벌어야 나한테 월세를 줄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권은 진짜 많이 변하고, 그리고 어떤 임차인이 장사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 상가 진짜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임차인이 됐어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냈습니다. 사무실을 내고 사무실을 꾸미고 해봤어요. 그랬는데요, 정말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월세는 정말 아깝다. 월세는 무지하게 아깝다. 저는 원래 출근을 이렇게 매번 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출근 안 하면 더 아까워요. 출근 안 해도 월세는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2년을 상가를 해보다가 월세가 몹시 아깝다는 걸 깨닫고 이제 상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가를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물건에서 어떤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면 그때 상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안 하고 뭐 할까요? 주거용 물건을 합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왜 쉽게요? 여러분들 다 집에 사시니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쉽죠?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우리는 집에 평생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집은 알아요. 아, 저 집은 얼마 정도 되겠다. 그리고 월세를 오래 살아보신 분이라면 아, 저 집 정도면 월세 얼마 정도 나오겠다. 아, 금방 알죠. 그거를 가정생활을 계속 해보신 분이라면 아, 이 동네 학군 좋다, 안 좋다.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익숙한 주거용을 할 겁니다. 이거 하다가 주거용 먼저 다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고요. 그리고 월세 수익 더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상가 공부 더 하셔갖고 상가 하시면 되고요. 나는 대를 물려줄 그런 자산을 남기고 싶다. 그게 토지죠. 토지는 당장 돈은 안 돼도 괜찮은 토지 딱 갖고 있으면 별그대 김수연 기억나세요? 별그대 김수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압구정동 땅 역시 대를 물려야 돼. 딱 한 대만 물려도 한 대, 3대를 우리 아이면 그때 최소 아니면 3대까지 되면은 제가 괜찮은 땅을 딱 사놓으면 우리 3대째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뭐 한다고요? 주거용. 네, 주거용은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아파트가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빌라 있고요. 또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있고요. 그리고 뭐 다가구 있고요. 가장 쉬운 거 역시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나 아파트가 쉬운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똑같은 집이 많아서. 당연히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단지를 이루고 있잖아요. 단지 안에는 건물이 이렇게 여러 개 있죠. 한 건물 안에는 똑같은 집이 있어요. 한 땅 위에 똑같은 집, 똑같은 집, 똑같은 집. 이런 물건들이 뭐 1000세대, 2000세대, 9000세대 막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례들을 보면 아,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실거래가가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옆집은 뭐 1억에 팔았는데 우리 집만 5천에 팔았다고 썩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다 투명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다 보이고요. 집집마다 똑같기 때문에 현장 답사도 굳이 집안을 볼 필요도 없어요. 뻔하잖아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쉽습니다. 반면에 빌라는 이렇게 여러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한 건물에 뭐 6세대. 보통 이 정도 돼요. 그 건물이 뭐 많아야 뭐 10개.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 건물 하나에 6세대 중에 한 집이 나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도 이사를 안 했어. 그럼 이 집이 도대체 얼마야? 알 수가 없어요. 사례가 없으니까 이 집이 얼마인지 사실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랑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방 개수에, 비슷한 연식에 인근의 다른 물건들이 거래된 사례들을 꼼꼼히 조사를 해야 그래야 얘가 얘는 한 1억 5천쯤 될 것 같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좀 더 쉽고요.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요. 빌라는 조금 더 어렵고요. 경쟁자가 좀 덜 있죠. 그리고 아파트는 좀 더 팔기 쉽고요. 빌라는 좀 더 팔기 어렵고요. 하지만 임대를 놓을 때 월세로 놓기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사람들이 살죠. 그런데 또 주거용하고는 약간 다른 세금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자기가 살려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이제 임대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가가 이렇게 막 오르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월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합니다. 또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좋죠. 갖고 싶죠. 근데 얘는 대출이 진짜 안 나오고요. 물건도 많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물건들은 아파트, 빌라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물건들을 경매 이제 사이트에서 찾아가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많은 것들 모든 경매는요. 누군가의 빚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누구의 빚이에요? 누가 빚졌어요? 집주인이 빚졌죠. 집주인이 빚을 져요. 빚을 왜 질까요? 빚 안 지고 살면 좋은데 빚 안 지고 사해?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이 되려면. 집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빚이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이 1억이 있으면 2억 원짜리 집을 사야 되고 내가 가진 돈이 2억이 있으면 4억 원짜리 집을 사야 되잖아요. 가진 돈에 딱 맞춰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집주인들은 빚쟁이가 되는 거죠. 빚쟁이들은 이제 집주인들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채권자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빚도 있어요. 세금 같은 거 안 내면 압류 들어오거든요. 네, 세금 같은 거 들어오면 압류 들어오고요. 또 요새는 이렇게 부부가 갈라쓸 때 그거로 인한 가처분으로 인해서 이혼하면서 또 경매에 나오기도 해요. 상속을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자식들한테 상속을 했는데 그 분할이 협의가 잘 안 돼갖고 그거 갖고 나오기도 합니다. 카드값 안 내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이유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흔한 거는 은행의 빚, 근저당이에요. 근저당은 은행이 집 살 때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돈 빌려줄 때 그냥 야 여기 잠깐 잘 쓰고 줘 이거 주는 게 아니라 1억 원을 빌려주면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나중에 너 이자 못 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자 못 내는 것까지 업해서 내가 등기부에 기재할게 라고 해서 1금융권은 120%, 1억 원 빌려주면 여기다가 1억 2천만 원 이렇게 써놓죠. 2금융권은 130%, 1억 3천만 원. 2금융권이라고 하면 뭐 농협, 축협, 뭐 무슨 뭐 그런 데들이에요. 1금융권은 우리가 잘 아는 은행들이고요. 그리고 우선 대부업에서도 많이 대출을 해줘요.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무슨 대부, 뭐 무슨 파이낸셜 이런 데서 대출이 나가면 150%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딱 설정을 하고요. 그 사인을 막 받아요. 집 살 때 사인하죠. 사인하세요. 되게 많이 해요. 뒤에도 하세요. 동의 체크하시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제가 혹시라도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저희 집을 마음대로 경매로 처분해도 좋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미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만 갖고 법원에 딱 신청을 하면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를 임의 경매라고 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압류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안 갚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뭔가 소송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재산 빼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압류 딱 걸어 놓죠. 그리고 나서 막 소송을 하고 얘가 빌렸네 안 빌렸네 싸우고 뭐 판결 받고 뭐 해갖고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서 하는 것들,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써 있는데 우리랑은 별 상관없어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